네, 이번에는 연습 문제의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인물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인물의 심정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밑줄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자, 그라는 인물이 나타나 있고요. 자, 밑줄 앞부분과 밑줄 뒷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을 힌트로 정답을 찾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밑줄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밑줄 뒷부분에는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전체 글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밑줄 앞, 뒤 힌트를 생각하시면 인물의 심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건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색시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새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려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석가래에 불이 시뻘겋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자,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색시는 없었다. 여기저기 갔지만 거기에도 없었다. 그때야 그는 색시가 타 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시를 안았다. 그는 색시를 안았다라는 부분은 드디어 색시를 찾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자,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왼팔이 부러졌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그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 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슴에, 자, 여러분께서 특히 소설 내용을 공부하실 때 가슴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가슴에,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는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았을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팔이 부러졌고요. 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색시를 구하고 나서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자, 그는 죽었습니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니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엷게 나타나 있을 뿐이었다. 자, 밑줄 앞뒤의 힌트를 보시면 전체 내용과 더불어서 그의 심정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즐거운 쾌감을 느꼈는데 인물의 심정, 여러분 어떤 것으로 선택하셨나요? 바로
희열을 느끼다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열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힌트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힌트 내용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에 노란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1번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불 속에서 새 서방을 구했다. 새 서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새 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려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구했다라는 부분이 일치하는지 뿌리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했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서 집은 모두 타고 그는 죽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는 죽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집은 모조리 타고 앞부분에서 집은 모두 타고 따라서 내용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 3번 선택지를 봅니다. 그의 왼팔은 색시를 구하고 나서 부러졌다. 팔이 부러진 내용은 이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리고 나서 색시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색시를 구하고 나서가 아니라 색시를 구하기 전에 팔이 부러졌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색시는 죽기 위해 안방에서 이불을 쓰고 있었다. 자, 색시가 죽기 위해 이불을 쓰고 있었다. 이불을 쓰고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고요. 건너방으로 들어갔을 때 색시가 이불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방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자, 정답을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구했다라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3번은 구하고 나서라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은 안방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12번입니다. 지문을 읽고 세 문제의 답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두 문제의 답하기 1과 두 문제의 답하기 2에 대한 풀이를 모두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인 지문을 읽고 세 문제의 답하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역시 48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문제가 모두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공식 15번을 보시면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와 빈칸에 들어갈 어구를 고르는 문제, 그리고 필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문제 구성은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주로 이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풀이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와 선택지를 모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2의 풀이법입니다. 자, 유형을 여러분께서 문제를 읽고 나서 유형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통해서 명사와 동사, 형용사, 부사에 밑줄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196쪽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96쪽을 펴시고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전체 지문을 여러분이 읽어야 합니다. 전체 지문을 핵심어에 밑줄을 하면서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형의 일부 문제에서는 선택지에서 밑줄한 정보가
지문에서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의 정보가 지문에서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동의어나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을 잘 읽어야 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인 다른 단어나 표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에서 밑줄한 핵심 단어는 자세하게 표현한 정보가 꼭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접속 부사나 한국어 문법을 활용하여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 15번입니다. 자, 공식 15번은 글의 목적을 파악하기, 빈칸에 들어갈 어구 고르기, 필자의 태도 파악하기입니다. 자, 우선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는 글의 내용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내용을 통해서 필자는 글을 쓴 목적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목적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어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 앞뒤의 문장을 꼭 읽고 빈칸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유형, 나머지 유형에서도 빈칸 문제나 밑줄 문제는 빈칸이나 밑줄 앞부분과 뒷부분에 힌트가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빈칸이나 밑줄 앞, 뒤에 힌트를 꼭 찾아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필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필자의 태도는 밑줄 친 부분에 앞부분, 뒷부분에 역시 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을 고르십시오. 자,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를 통해서 이 글 전체를 쓴 목적을 우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강조한다. 2번, 멸종동물의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3번, 사육동물의 산업화로 예상되는 이익을 제한한다. 4번,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각각 강조, 촉구, 제한, 설명이라는 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문장들의 내용을 읽으시고 목적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의 동반자였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한 것은 약 1만 2천년 전부터이다. 염소, 양, 돼지에 이어 소가 차례로 가축화되며 길들여졌다. 이로써 인간은 고기와 우유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털과 가죽 등 여러 가지 부산물도 얻었다. 당시에는 하나하나의 개체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고 인간과의 관계는 여전히 상호 보완적이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 부사의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반대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양분되었다. 특히 사육동물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육동물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동물들은 인간과 심리적,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 양분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세부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물은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인간에 의해 먹히고 있다. 자, 이제 밑줄 부분은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앞뒤 힌트를 생각하시면서 밑줄 부분도 여러분께서 함께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경우는 무차별적 포획으로 지금 이 순간도 60초에 한 종씩 멸종의 운명을 맞고 있다. 자, 멸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접속 부사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역시 지만이라는 부분도 앞뒤 내용이 반대 관계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동물이라는 점에서 짐승과 같으며 공존과 상생을 추구할 때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 따라서라는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지속해야 하듯이 인간과 다른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야생의 힘과도 친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 이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유대 관계나 공존과 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어를 통해서 글쓴이는 이 글을 쓴 목적을 제시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따라서 부분에 유대 관계라는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을 1번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공생 관계를 글쓴이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역시 자, 이 세 문제를 풀이하는 유형에서는 빈칸과 밑줄이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앞뒤의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일단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2번,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물들도 변화한다. 변화라는 핵심어가 2번 선택지에 등장했습니다. 3번, 인간이 없어도 동물들은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는 내용을 핵심어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동물들도 같은 생명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존중이라는 핵심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앞부분의 문장을 바로 보면 지만이라는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반대 관계임을 의미하는 힌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자, 살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반대 의미를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동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과 반대 관계에 있는 어떤 게 답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정답은 인간이 없어도 동물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동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인간이 없어도 동물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살다를 중심으로 앞뒤의 구조가 뒤바뀐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밑줄 앞 부분과 밑줄 뒤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밑줄 앞 뒤에 힌트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시면 야생동물의 경우는 무차별적 포획으로 지금 이 순간도 60초에 한 종씩 멸종의 운명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야생동물이 멸종의 운명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필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1번부터 4번 선택지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1번, 야생동물 남획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번, 다른 동물과 야생동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3번, 멸종위기 동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번,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앞 뒤에 힌트를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하여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동물이라는 점에서 짐승과 같으며 공존과 상생을 추구할 때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지속해야 하듯이 야생의 힘과도 친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이러한 주장과 야생동물의 경우에 현재 멸종의 운명을 맞고 있다라는 현재의 사실을 보면 필자는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남획에 대한 필자의 비판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습 문제 1번의 첫 번째 문제도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독해를 하시고요. 필자가 이 글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기 위하여. 2번,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3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화장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알리기 위하여. 4번, 여성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남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자, 전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보도된 일부 언론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하나같이 본래의 뜻과 다르게 민낯을 숨겨야 할 부끄러운 얼굴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떳떳이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민낯의 반대, 즉 화장한 얼굴이어야 비유의 대칭이 맞다. 화장 안 한 얼굴이 이토록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자, 빈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성인 여성은 외출할 때 의례 화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져서 이제 중고등학생이라면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다. 상당수 중고등학교에는 여학생의 화장을 금지하는 교칙이 있지만 워낙 화장하는 학생이 많아 꼴불견일 정도로 진한 화장이 아니면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 이처럼은 앞 내용을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거의 전 연령대에 걸쳐 화장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이다.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제가 엄격해진 요즘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반대 내용을 서술할 겁니다. 여전히 다수의 화장품에는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와 피지의 분비가 활발한 청소년은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썼겠습니까?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화장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빈칸 앞뒤 부분이 힌트인데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방금 읽었는데 앞 뒤의 힌트를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보면 화장 안 한 얼굴이 이토록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화장하지 않는 얼굴이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어느덧 성인 여성은 외출할 때는 을에 화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반드시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은 바로 여성에게 화장이 당연시되는 풍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어느덧 성인 여성은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당연시되는 풍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역시 밑줄이기 때문에 앞 뒤의 힌트를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본래의 뜻과 다르게 민낯을 숨겨야 할 부끄러운 얼굴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화장 안 한 얼굴이 이토록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필자는 화장을 하는 풍조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1번, 사회적 갈등 발생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2번, 일부 언론 기사의 제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3번, 사전의 뜻과 거리가 있는 어휘 사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4번, 서로 다른 것이 공존할 때 가져올 혼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정답은 사전의 뜻과 거리가 있는 어휘 사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신문 기사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조들이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여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역시 목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라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필자가 이거를 쓴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 덕택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문화 사회 진입 기준인 5%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가 2006년 다문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한 이후 다문화 정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빈칸이고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기반을 다졌다.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정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변모하는데 기여하였다. 장점을 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보금자리를 꾸린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이들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단점 첫 번째입니다.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정해지지 않은 채 기관마다 제각각 예산을 집행해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는 첫 번째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각종 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지원에만 쏠려 있다는 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통해 비슷한 지원책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등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이주 배경 청소년 등으로 정책 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다 라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자는 이 글을 쓴 목적을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자, 빈칸 앞뒤의 내용에 힌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빈칸이고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합니다. 법률과 제도와 다문화 사회의 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에서 홍보하면서 발빠르게 정비하면서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공정하게 비판하면서 문법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정비하면서 모두 면서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발빠르게 정비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기반을 다졌다라고 보시는 게 내용적으로 옳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역시 앞, 뒤에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자, 이 부작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입니다. 자, 우선 다문화 사회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2번, 일부 정부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3번, 다문화 정책을 다르게 파악하려는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4번,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라는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자, 이 부분에서 하지만 하면서 필자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때는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픽 2 단기 완성 읽기 영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